이스라엘은 아직도 일요일 밤에 터진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이스라엘인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합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법과 정치의 영원한 충돌과 관련된 제안을 하려 합니다. 저는 엘란 아주라이 디아만트, 이스라엘 법과 자유포럼의 전무이사이고 이것이 기본법입니다. 지금 전쟁의 혼란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는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 사이의 판사 임명에 관한 지속적인 대립입니다. 이 두 사람과 대법원 구성원들이 모두 사법임명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장관이 2025년 1월 이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 법률 시스템에 공석이 생겼고 이는 이미 과중한 사법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900명도 안 되는 판사들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올해 80개가 넘는 자리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미결 사건이 밀려 있습니다. 이곳 법정 문제는 수년간 이어졌지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주 전 고등법원은 장관에게 가능한 한 빨리 사법선출위원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하는 지방법원 판사 임명을 위해서입니다. 법원은 레빈 장관이 임명 전에 전원 합의를 고집하는 것이 사법임명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레빈 장관 본인이 지금 임시조치만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시간적 압박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점에서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언급한 시간적 압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며 법원 역시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원이 이 문제 해결에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왜 생겼는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걸고 있는 것, 각측 인센티브, 그리고 이 지점에 온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사법부 선출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대법원 판사이고 1명은 대법원장입니다. 2명의 장관 중 1명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크네세트 의원 2명이 있는데 1명은 여당, 1명은 야당에서 선출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스라엘 변호사협회의 대표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파 정부 하에서는 연립정부의 세 자리가 6명으로 이뤄진 한 진영과 맞서게 됩니다. 3명의 대법관, 2명의 변호사협회 대표,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들이 주로 법률 전문가에 의해 선출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전문성과 법원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에는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9명의 위원 중 7명의 특별 다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빈은 반대 진영 위원 최소 4명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법원에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급 법원은 단순 과반수인 5명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는 그 임명에서도 패배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법원 판사들은 대법원 판사로 승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의 임명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대법원에 누가 앉느냐의 선택은 총리 자리에 누가 앉느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빈의 요구는 폭넓은 합의, 그리고 실제로는 그가 행동하기 전에 만장일치입니다. 그리고 그의 법적 입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오직 자신에게만 있으며 법원이 그에게 달리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의 명확한 문구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법조계의 상당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동의하지 않아요. 2025년 1월 다가오면서 법원은 하윳 대법원장이 은퇴한 후 레빈에게 대법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3번이나 위원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과정이 16개월이나 지난 후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기이하거나 혁신진적인 조치로 법원은 위원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연정 구성원들이 없는 가운데 이치하크 아밋 판사가 대법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정당성 측면에서 보면 소탐대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도 법무부 장관과 많은 우파 인사들은 그 순간을 가로채기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이미 충분한 반전이 없는 것처럼 대법원장인 아밋은 현재 법원이 레빈에게 소집하라고 명령한 미래의 후임자들을 선출하는 바로 그 위원회에 앉아 있습니다.
크네셋은 올해 초 사법부 인사위원회 개혁안을 통과시켰고 작성자들은 누가 있든 타협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개혁안은 다음 크네셋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나반은 위원회 소집을 미루며 인사 선출을 형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으면서도 시스템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크네셋에서의 새로운 구조는 연립정부에 속한 누구에게든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원은 다음 주에 그 개혁에 대한 이의를 심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남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원 역시 양보를 할 유인이 제한적입니다. 대법관들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며 이 법무부가 바뀐 후에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같은 대법관들이 곧 위원회가 아예 개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시간이 있고 그게 정당하든 아니든 결국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자체 구성원들도 교체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9표 중 7표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 역시 매년 처리하는 만여 건의 사건과 함께 수천 건의 미결 사건에 허덕이고 있지만 5표의 과반수만 필요한 판사 임명을 위해 위원회가 소집되는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은 이스라엘 사법 시스템의 마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주장처럼 들려도 결코 그렇게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우리는 사업이나 재산, 형사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등으로 오랜 기간 불확실성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대해 중립적으로 들리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예를 들어 인구가 1,000만 명에 불과한 이스라엘에서 사법부에 약 475천 건의 사건이 아직 계류 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해에 93만 건이 넘는 사건을 종결했고 또 91만 1천 건의 새로운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치안법원이라 불리는 최하위 법원으로 갑니다. 8-9% 정도, 즉 각각 8-9%는 지방법원과 노동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그 모든 법원 위에 있으며 전체 사건의 1% 미만만을 심리합니다. 하지만 모든 단계에서 수천 건의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2024년 기준 대법원에서 민사 항소 사건은 평균 23개월이 걸렸습니다. 형사 항소 사건은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사건은 헌법 관련 사건들로 청구인들이 대법원 단계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2019년 거버너빌리티와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단체가 학생들이 모든 사건의 시간을 측정하며 4개월 동안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대법원이 접수하는 청원 중 헌법청원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청원이 대법원 심리의 3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가중사법시간이라고 부르는 시간의 37%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들은 더 많은 판사들이 참여하고 다른 종류의 사건들보다 심리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적체의 책임은 정치권의 정면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법원이 타협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법원과 장관 모두의 주요 목표는 법률 시스템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며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사법부 인력 충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법원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장관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함으로써 풍의와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헌법소송에서의 원고 적격 회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고 적격은 법원이 심리하기로 선택하는 가장 중요하고 정치적인 사건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원칙은 관습법 체계에서 가장 오래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결과에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우리가 사건 또는 논쟁이라고 부르는 실제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진짜 분쟁만을 판결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믿는다고 해서 단순히 미국 연방법원에 들어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한때 같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초기 대법원은 영국 관습법에서 유래한 광범위한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정부가 당신 개인에게 법적 의무를 위반해서 특별하고 측정 가능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1986년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는 레슬러 대 국방부 장관 사건에서 그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레슬러 사건은 하레디 예시바 학생들에게 광범위하게 주어진 군 복무 면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십 년간 원고 적격 규칙은 이 문제가 법정에 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개인 시민이 국방 정책으로 인한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86년 예후다 레슬러라는 예비역 장교와 헌법 소송을 자주 제기하던 인물이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제기했고 아하론 바라크 대법관은 소송 자격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가 분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권리를 만든다. 공적 성격이나 심지어 정치적 성격을 가진 문제에 대한 사법적 해결은 권력 분립 원칙의 위반이 아닙니다. 제 접근 방식은 권리나 이익의 존재를 원고 적격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철학적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바라크 판결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혁명적이었고 원고 적격에 대한 변화는 실질적인 제한으로서의 사법심사 대상성의 폐지와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슬러 사건 이후로 법원은 사실상 어떤 청원인이든 공공의 중요성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사실상 모든 청원을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에 법원은 이스라엘 최대 해상 가스전인 레비아탄 가스전 개발을 위한 노블 에너지와의 정부 기본 합의서를 무효화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의 청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경제적이고 지정학적인 거래였습니다. 그 계약은 결국 1년의 지연 끝에 재협상되었고 그 지연으로 인한 비용은 한 번도 완전히 집계된 적이 없습니다. 2018년의 유명한 사건이 군 교전 규칙에 도전했습니다. 그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부분적으로는 소송이 제기되자 군이 잠재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규칙을 수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송은 급진적인 행동주의 단체들이 군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었고 전통적인 소송 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온 더 엄격한 교전 수칙은 많은 보수 진영 인사들이 10월 7일의 안보 실패에 기여했다고 보는 요인입니다.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전투 문화가 더 많은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2024년 3월 다시 한번 좌파 성향과 더 관련이 있는 5개의 이스라엘 인권단체들이 법원에 가자 지구에 대한 완전한 인도적 접근을 명령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시 중에 단전된 전기를 다시 공급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1년 동안 심리하면서 군 지휘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에 사건의 본안에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많은 다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어떤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부라도 심리를 거부했을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사법 심사 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은 원고 적격만으로도 심리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예시입니다. 메나헴 말투노 교수도 사건 결과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현직 크네세트 의원들이 제기하는 청원의 꾸준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좀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인은 크네세트 본회의에서 표결에 져도 사실상 길을 건너 법원이 그 법을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청원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좌파 출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의 연구에서는 그랬고 이 사건들은 얼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운트너는 자신도 좌파로서 높이 평가받는 인물이지만 대중이 대법원을 좌파 메레츠 정당의 부속기관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소송 자격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법원이 정치적 사안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것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법원이 운영되는 방식과는 크게 다르며 대법원이 헌법적 쟁점에 불균형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동안 다른 항소 사건들이 쌓이게 되어 직접적으로 사건 적체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 사건 적체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지만 모든 책임을 정치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사실이나 역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자체적으로 적체된 사건들을 가진 대법원은 그 부담 중 일부가 스스로 초래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제로 2019년 아론 가버가 코엘렛 정책 포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 공법 판결 78건을 조사한 결과 약 58%가 전통적 원고 적격 원칙에 따르면 자격 없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중대한 판결을 통해 그 원칙을 다시 도입해서 옛 기준을 명확히 회복한다면 저는 몇 가지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적체 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제기하는 법원의 주장이 훨씬 더 큰 무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제기되는 청원의 양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 실제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여력이 생길 것입니다. 법원이 다룰 수 있는 사안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각 대법관의 이념이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법부 임명과 관련된 구조적인 두려움도 완화될 것입니다. 레빈과 보수 진영이 대법원 판사 자리를 생존 문제로 여기는 이유는 적극적 법원이 무제한 소송 자격과 사법 심사로 국가 안보, 경제, 사회 정책까지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조금이라도 좁히면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의 중요성도 줄어듭니다. 모든 구조적인 적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대법원 자체가 전체 사건의 1%도 안 되는 것만 다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저는 이런 조치가 대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빈과 이스라엘 사회에도 엄청나고 광범위한 가치를 지닌 제스처가 될 것입니다. 승리와 패배라는 개념이 어울리지도 않고 어울려서도 안 되는 충돌 속에서 파트너십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스라엘 정치 생활에 상당히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부분적인 철회만을 제안한다면 그것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 일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가 될 것이고, 동시에 기관의 중요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원이 정치가 실패하거나 거부할 때 행동함으로써 그 확장된 정당성의 많은 부분을 얻은 것은 사실이고, 하레디 징병 문제가 오늘날 가장 명확하고 고통스러운 예입니다. 하레디 연정 파트너들에게 의존하는 정부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강제로 해결하지 않았고, 정치적 비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미뤘으며 자신들의 평등주의적 약속도 어겼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개입하게 되었고, 전쟁으로 지치고 피로한 대중의 많은 부분이 이제 지지하는 더 강경한 접근 방식의 주된 동력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소송 자격에서 한 발 물러서면 그 문제는 과거에 실패했고 다시 실패할 수도 있는 정치 체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도 그 점을 인정하지만 이스라엘이 꼭 거쳐야 할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판사들이 항상 고쳐줄 것이라고 믿는 시스템은 고통스러운 타협의 노력을 할 동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책에 대해 입법부 대신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되면 결국 민주주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 중 하나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어려운 문제들은 정치에서 논쟁되어야 하며 결국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도 정치입니다. 최근 확대된 판사단 앞에서 진행된 주요 사건에서 변호사 데이비드 패턴은 법원을 그리스 신화의 사냥꾼 악타이온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복수심에 찬 여신에 의해 사슴으로 변해 자신의 사냥개에게 사냥당했습니다. 그래서 패턴은 법원을 악타이온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냥꾼이 아니라 이제 법원이 사슴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무대에 들어선 법원은 정치적 행위자로 취급받는 것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 논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봤어요. 오늘날 법원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의 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이 제가 말하는 국가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원은 진정한 제도적 힘을 바탕으로 법원과 제도 그리고 국가를 위해 보다 제한적인 자기인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란 합의와는 달리 이번 일은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